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58세 김성민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경험을 통해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분들께 경고하고 싶어서입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첫사랑.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달콤한 로맨스가 아니라 악몽이었습니다. 작년 2월 저는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견기업 부장까지 올라가며 성실하게 일했죠. 퇴직금도 적지 않게 받았고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대학 졸업한 자식들도 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회사 동료들과의 연락도 뚝 끊기고 집에만 있으니 아내랑도 자꾸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생활 리듬이 있는데 제가 집에만 있으니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친구들이랑 골프라도 치러 가지 그래? 아내의 말투에는 은근히 나가 있으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친구들은 아직 일하는 사람도 많고 만나도 이야기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다들 바쁜데 혼자 놀자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TV 보고, 인터넷 보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일상. 이게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은퇴 생활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심심풀이로 페이스북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던데 제 또래들은 꽤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친구들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회사 동기, 대학 동창, 고등학교 친구들을 하나둘 찾아서 친구 신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라는 추천 목록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수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대학 시절 첫사랑의 이름이었으니까요.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봤는데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그때 그 맑은 눈매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 신청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괜히 신청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나. 그녀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계속 페이스북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알림이 왔습니다. 박수진이 친구 신청을 수락했다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곧이어 메신저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성민 오빠 맞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수진. 대학교 2학년 때 교양 수업에서 만났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그녀는 영문과. 서로 다른 과였지만 서양 문학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같은 조가 되면서 가까워졌죠. 당시 저는 20살 풋풋한 청년이었고 연애 경험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수진이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긴 머리에 하얀 피부, 수줍게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 그리고 무엇보다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지적인 모습이 좋았습니다. 조별 과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났고 어느 순간부터 과제가 없어도 만나게 됐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학교 앞 카페에서, 캠퍼스 벤치에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학교 뒷산 벤치에서였죠. 떨리는 목소리로 너 좋아해라고 말했던 그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수진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도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캠퍼스 커플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처음 알았죠. 손잡고 학교를 걷고 주말엔 영화 보러 가고 생일에는 작은 선물을 주고받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학년이 되던 해봄 수진이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수진이가 갑자기 휴학을 한다고 했죠. 가족들이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 연락 못할 것 같아요. 오빠는 저 잊고 좋은 사람 만나요. 전화로 들려오는 수진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죠. 아니야, 기다릴게.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니까요. 저는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고 학점도 엉망이 됐죠.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고, 나도 이제 앞을 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졸업하고 취직했고 5년 뒤 선을 보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알뜰하고 성실했죠. 사랑보다는 안정감이 있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수진이는 제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날 때 문득 떠오르곤 했지만 그저 지나간 추억일 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메신저로 주고받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서로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는 정도였죠. 저도 얼마 전에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아이들은 다 컸고요. 수진이도 저처럼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메시지는 하루에 몇 번씩 오갔습니다. 30년 전 대학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인생 이야기까지. 그녀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걸 신기하게 쳐다봤죠. 여보, 요즘 휴대폰만 보네. 무슨 재밌는 거라도 있어? 아, 그냥. 대학 동창들이랑 단톡방 생긴 거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찔렸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옛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한번 만나는 거 어때요?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그녀를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괜찮은 걸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중간 지점이었죠. 수진이는 경기도에 산다고 했습니다. 만남 당일 저는 오전부터 옷장을 뒤졌습니다. 뭘 입어야 하나, 머리는 어떻게 하나. 마치 20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어디가?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 대학 동창들 만나기로 했어. 점심 먹고 올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큰 거짓말이었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자르고 옅은 화장을 한 얼굴은 나이가 들었지만 우아했어요. 수진아. 제가 부르자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죠. 오빠. 우리는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포옹하기엔 아직은 어색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빠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완전 늙었잖아. 서로 옛 모습을 찾아가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커피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금방 편해졌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가족들이 대구로 이사를 갔고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대요. 그러다 25살에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다고 합니다. 행복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의무감으로 살았달까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그녀의 눈빛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빠는요? 행복하게 사셨어요? 저도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했나? 불행하진 않았지만 가슴 뛰는 설렘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비슷해. 그냥 사는 거지 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30년 전 이야기가 나왔죠. 오빠, 그때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비겁하게 도망친 것 같아서. 아니야. 내 상황이 어려웠던 거잖아. 나도 이해해. 그래도 오빠를 잊은 적이 없어요. 가끔 꿈에서 오빠를 만나곤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가끔 꿈에서 그녀를 만났고 깨어나면 아쉬워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저녁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3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헤어질 시간이 되자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오빠,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래, 꼭 또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죄책감도 들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행복했다는 것.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네. 동창들 만남은 어땠어? 응, 좋았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수진이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서울에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인천이나 수원 같은 곳에서 만났죠. 매번 만날 때마다 아내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창 모임, 골프 약속, 병원 검진. 점점 거짓말이 능숙해지는 제 자신이 낯설기도 했지만 수진이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았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강원도 여행 가는 거 어때요? 1박 2일로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것과 여행을 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수진아, 그건 좀. 오빠도 알잖아요. 우리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젊었을 때 못 해본 것들 이제라도 해보고 싶어요. 오빠랑 추억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가자. 결국 저는 아내에게 고등학교 동창들과 속초로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알았다고 했죠. 여행 당일 수진이와 저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해변을 걸었어요. 마치 20대 연인처럼. 오빠, 행복해요. 이런 게 꿈만 같아요. 수진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숙소는 따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밤늦게까지 함께 있다가 헤어지는 게 아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동진에서 일출을 봤습니다.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빠가 내 전부예요. 그 말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게 얼마만인가 싶었거든요. 여행을 다녀온 후 수진이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했고 만날 수 있을 때마다 만났죠.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이가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건 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쯤 후였어요. 오빠, 저 말하기 좀 그런데 사실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았고 애들 학비에 생활비에. 그러다 보니 좀 빠듯해서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아니에요.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오빠한테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아니야, 말해봐. 얼마나 필요해? 결국 그날 제가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제 통장에는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수진이는 감사하다며 꼭 갚겠다고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수진이의 SNS였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그녀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는데 친구가 3,000명이 넘더라고요. 그것도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친구가 왜 이렇게 많지? 궁금해서 친구 목록을 살펴봤는데 40대에서 60대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다들 괜찮아 보였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사 임원 등등.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수진이를 의심하는 게 미안했거든요. 세 번째는 그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종종 전화가 왔는데 수진이는 매번 잠깐만요라고 하며 자리를 떠서 통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와서는 보험 세일즈 전화예요 또는 엄마예요 라고 둘러댔죠. 한 번은 화장실 간 사이 테이블 위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수 오빠라는 이름이 떴어요. 민수? 누구지? 의심이 커졌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괜히 물어봤다가 사이가 나빠질까봐 두려웠거든요. 한 달쯤 후 수진이가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한데 딸아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는데 등록금이 부족해서요.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을게요. 이번엔 금액이 컸습니다. 5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죠. 하지만 수진이의 처지를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딸 교육비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는 정말 천사 같아요. 수진이는 감격해하며 제게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찜찜했습니다. 처음 200만 원 빌려줬을 때도 갚지 않았는데 이번엔 500만 원. 합치면 700만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통장 정리하다가 큰돈이 나간 걸 발견하면 어떻게 설명하지? 결국 저는 제 용돈 통장에서 돈을 빼서 보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넣어둔 통장이었죠. 아내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그 후로도 수진이의 돈 요청은 계속됐습니다. 오빠, 전세 계약 갱신하는데 보증금이 올라서요. 1,000만 원만. 오빠, 아들이 사업 시작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해서요. 800만 원만. 오빠, 제가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요. 300만 원만. 매번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빌려간 돈은 한 푼도 갚지 않았어요. 반년 사이에 제가 수진이에게 보낸 돈이 총 3,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날아간 거죠.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가 도와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생활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숨기느라 스트레스가 쌓였고 돈 걱정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아내가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운동을 좀 많이 해서 그래.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거짓말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수진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 카페. 그런데 제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진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건물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죠.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남자에게 환하게 웃으며 팔짱까지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저는 카페 창문 밖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아 오붓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그 남자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받는 게 보였습니다. 봉투는 두툼해 보였고 분명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남자는 자리를 떴고 수진이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문자를 보냈죠. 오빠, 거의 다 왔어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놓고 이제 나를 만나겠다고?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본 게 오해일 수도 있다고 아니기를 바라면서. 10분 후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오빠, 기다렸죠? 미안해요. 차가 막혀서. 응. 오래 기다린 건 아니야.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아까 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 남자는 누구지? 그날 이후 저는 수진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의심이 맞는지 틀리는지. 일주일 후 수진이가 오늘 병원 가야 해서 못 만나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수진이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산다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기했죠. 오후 2시쯤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은 모습. 병원 간다는 사람 치고는 너무 꾸민 것 같았어요.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고 저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잘 차려입은 신사였죠. 수진이는 그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건너편 카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식사를 했고 나올 때 남자는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속삭였어요. 그들은 택시를 탔고 저도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 뒤를 따랐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를 만나 추궁했어요. 어제 병원 갔다며? 어디 병원 갔어? 응. 아, 동네 내과 갔다 왔어. 왜? 거짓말하지 마. 나 어제 다 봤어. 청담동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까지.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태연하게 말했어요. 오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빠랑 나는 결혼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뭐? 오빠도 집에 부인 있으면서 나 만나잖아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아는 수진이가 맞나? 그럼 나한테 받은 돈은 3,500만 원 넘게 받아갔잖아. 그건 오빠가 준 거잖아요. 내가 강요한 적 없어요. 오빠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요. 딸 유학 등록금, 아들 사업자금 다 거짓말이었어?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먹고 살아야죠.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오빠만 만난 게 아니에요. 다른 오빠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다 자기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 명 중 하나였던 거죠. ATM 기계 같은 존재. 30년 전의 첫사랑? 그건 그냥 저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었습니다. 넌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오빠, 세상이 원래 이래요. 각자 필요한 걸 주고받는 거죠. 나는 젊음과 외로움을 달래주고 오빠들은 나한테 경제적 도움을 주고. 공정한 거래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탈했어요. 그럼 30년 전 우리 사이는 뭐였어?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근데 오빠, 사람은 변해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변한 거예요. 이해해줘요. 이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 그리고 돈도 안 돌려받을 거야. 그냥 내가 바보였다고 생각할게. 집으로 돌아와 저는 수진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목록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의 친구 중 몇 명과 제가 공통 친구였던 거예요. 제 대학 동기 중 한 명이 수진이와도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박수진이라는 사람 알아? 박수진? 아, 그 여자? 야, 너 혹시 그 여자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야, 그 여자 유명해. 페이스북으로 중년 남자들 낚아서 돈 뜯어내는 거로. 우리 동기 중에도 몇 명 당한 애들 있어. 한 명은 5천만 원 넘게 날렸다더라.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첫사랑 어쩌고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당연하지. 그 여자 수법이 그거야. SNS에서 옛날 친구들 찾아서 감성 팔아서 접근하는 거지. 특히 퇴직한 남자들 노려. 외롭고 돈 있는 사람들 말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수진이의 수법은 정교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학교를 다녔던 건 맞지만 저와의 관계는 과장된 거였어요.
그저 같은 수업을 들었던 정도였을 뿐 연인 관계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화됐고 수진이는 그걸 이용한 거죠. 그 후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배신감, 자괴감, 분노. 온갖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더 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여보,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행동이 이상했으니까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으니까요. 결국 어느 날 아내가 제 통장을 확인한 모양입니다. 여보, 통장에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3,500만 원이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고백했어요. 수진이를 만난 것, 돈을 빌려준 것, 사기를 당한 것.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인데?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돈은 우리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걸 저 혼자 판단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서 그 여자 고소할 거야. 아내가 강하게 주장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증거가 없어. 그리고 창피해. 내가 바보짓한 걸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아. 실제로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고 차용증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수진이는 빌려간다고 했지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죠. 그 후 몇 달간 저는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이 왔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민 씨, 당신은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당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퇴직 후 목적을 잃고 외로워하던 당신에게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 찾아온 거죠. 그 추억에 기대고 싶었던 거예요. 현재의 공허함을 과거로 채우려 했던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외로웠어요. 퇴직하고 나니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35년간 회사원이었던 제가 갑자기 그냥 집에 있는 노인이 된 기분이었죠. 그 공허함을 수진이가 채워줬어요. 아니, 채워주는 것처럼 보였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아직도 매력적인 남자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짜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0대, 60대 남성들. 대부분 퇴직했거나 사업에서 은퇴한 사람들이었죠. 피해 금액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까지. 어떤 분은 집까지 팔아서 돈을 줬다고 했어요.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SNS로 접근, 감성 자극, 관계 형성, 돈 요구, 잠적. 특히 첫사랑 코스프레는 흔한 수법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학교를 다녔거나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을 찾아서 그 추억을 이용하는 거죠. 저도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냥 같은 동네 살았던 사람일 뿐이었어요. 연인 관계는 제 착각이었죠. 저는 7천만 원 날렸습니다. 딸 수술비라고 해서 급하게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 딸도 없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어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저와 말도 안 하고 방도 따로 썼어요. 이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당신이 바람핀 건 용서할 수 없어. 그것도 퇴직금까지 날리면서. 아내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겠죠. 저는 매일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남은 인생은 아내와 함께 잘 살겠다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잘못이 있었어. 당신이 퇴직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신경 쓰지 못했어. 그냥 당신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 쫓아낸 것 같아. 아니야, 내 잘못이야. 둘 다 잘못이 있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걸로 끝내긴 아까워.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꼭 안아줬죠. 그 후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주 2회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총각 오늘도 왔네. 고맙네. 90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실 때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느꼈던 그 느낌과는 달랐어요. 이건 진짜였으니까요. 또 아내와 함께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갈까? 좋지. 우리 신혼여행 때 이후로 처음이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보기로 했습니다. 30년 전의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갈 추억에 집중하기로 했죠. 이 글을 읽고 계신 중장년 남성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미화하지 마세요. 30년 전의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억일 뿐이에요. 현실과는 다릅니다. 그 추억에 현재의 외로움을 투영하지 마세요. 둘째, SNS로 찾아온 옛 인연을 조심하세요. 진짜 옛 친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100% 의심하세요. 진짜 친구라면 당신에게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셋째,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세요. 퇴직 후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걸 다른 여자에게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취미활동, 봉사활동, 친구 모임 등 건강한 방법이 많습니다. 넷째, 배우자와 소통하세요. 30년, 40년을 같이 산 배우자보다 더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배우자와 이야기하세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다섯째, 사기를 당했다면 숨기지 마세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신고하세요.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손실한 3,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연락이 두절됐고 고소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얻은 게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합니다. 오히려 이 일을 겪고 나서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알게 됐죠.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이에요. 30년 전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행복입니다.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고 아내와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6개월 전 수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오빠한테 받은 돈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더라고요. 그녀가 뭐라고 할지. 카페에서 만난 수진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초췌한 모습. 1년 전에 그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나 지금 암투병 중이에요. 3기래요.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벌 받는 것 같아요. 돈은 다 쓰고 없어요. 병원비로 다 나갔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계산된 것도 연기 같지도 않았어요. 그저 지친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왜 연락한 거야? 수진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받고 싶었어요. 아니, 용서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오빠가 아직 나를 조금이라도 기억해 준다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이미 널 용서했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까지 와버렸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빛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미워하며 사는 건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더라. 그건 너를 또 내 인생 중심에 두는 거잖아. 나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커피 내리는 소리만 잔잔히 들렸어요. 돈은 돌려받지 않을 거야.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 돈은 내가 바보여서 잃은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약한 순간에 비싼 수업료를 낸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너도 나도. 이제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수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성민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지점이었거든요. 카페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해? 잠시 침묵 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그날 저녁, 우리는 소박한 집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김치. 30년 동안 수없이 먹어온 평범한 밥상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그 밥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얼굴이 좀 편해 보이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좀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야.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더 이상 첫사랑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첫사랑은 다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 자신이었더군요. 젊었고 서툴렀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그때의 나. 하지만 이제 저는 과거의 나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함께 늙어가는 아내가 있고 조용한 일상이 있고 내가 선택한 삶이 있으니까요. 30년 만에 찾아온 첫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의 얼굴을 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서 크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저와 같은 유혹 앞에 서 있다면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과거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외로움을 이용한 현재인가요? 진짜 사랑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지금 당신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